네, 안녕하세요. 이현익스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현재,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부동산을 다시 또 살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집값을 띄워서 경기 부양하는 정책은 정말 쓰면 안 되는데 또 그러한 조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앞으로 더 낮출 거냐 말 거냐 지금 3.5%였던 기준금리를 3.0%까지 지난해 낮췄는데 여기서 더 낮출 거냐 이러한 결정을 목요일 하게 되는데 과연 낮추는 것이 정말 좋은 건지 정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것인지 도리어 이게 또 부동산 가격 띄우는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아닌지 뭐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지난번 그 한국의 경제 전망, 올해의 경제 전망을 제가 한번 종합해서 뭐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정부에서는 올해 1.8%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최근 발표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바로 직전에 지난해 말이죠. 한국은행은 올해 한 1.9% 정도 성장할 거고 내년에는 한 1.8%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발표한 것이 가장 최근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아마 한국은행도 다시 또 이 수정치를 또 내지 않을까 더 낮은 그런 경제 전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적어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고 또 외국의 여러 가지 뭐 IB들이 지금 보면 여기 뭐 골드만 삭스라든가 뭐 모건 스탠리라든가 아니면 JP 모건 뭐 이런 데는 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도 가장 최근 JP 모건이 발표한 전망하고 있는 1.3%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뭐 여러 뭐 연구 단체에서도 발표하고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 뭐 1.7% 하는데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올해 1.5% 정도 되면 굉장히 선방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2023년에 1.4%였는데 그 정도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일단 소비가 너무 위축이 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보통 GDP 하면 이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 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가 있고 그리고 수출이 있고 이제 정부 지출이 있는데 보면 이 소비가 보면 너무 가계부채가 많아서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이 뭐 원리금 빚 갚느라고 뭐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다가 더군다나 이제 전국까지 불안해져서 또 그런 문제가 있다. 일부에서는 뭐 금리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데 금리는 아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소비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변수가 아니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적어도. 왜냐하면 이 결국은 금리가 높으면 저축하는 가계에는 도움이 되고 소비를 더 늘리고 반대로 부채를 많이 일으킨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이게 이제 소비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준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너무 빚을 많이 내가지고 결국은 뭐 부동 투자하고 해서 가계부채가 많아가지고 금리를 낮추면 그래서 이제 원리금 부담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소비를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건설 투자는 뭐 전반적인 경기가 뭐 건설 경기 낮고 나쁘고 또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살아나지 못할 거다. 더구나 전국 불안도 적어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최소한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을 거고 설비 및 R&D 투자는 전 세계 경제도 위축되고 뭐 수출 전망도 좀 좋지 않고 또 고금리는 계속 갈 거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고금리를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또 살지 못할 거다. 또 수출도 이게 뭐 트럼프 2기가 등장하면서 뭐 관세 폭탄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유로 지역도 경기 침체가 되고 또 반도체 경기도 하향하고 뭐 이래서 쉽지 않을 거다. 오직 남은 것이 결국 재정 지출을 늘리는 건데 이게 과연 쉽게 될 것이냐. 전국이 불안해서 누가 이걸 갖다가 과연 총대를 메고 앞에서 잘 할 거냐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금리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국채 수익률 대표적인 시장 금리라고 하는 국채 수익률이 3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게 3.6% 수준에서 3.7%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게 계속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거나 적어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를 여러 가지 제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또 과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금리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게 금리가 이렇게 해서 미국 금리가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서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투자 자금,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또 해외로 빠져나가고 해서 이게 환율이 계속 이게 폭등 수준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거의 1,500원대까지 막 갔다가 최근에 좀 떨어지는 듯 했는데 이게 억지로 정부가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렸고, 이게 다시 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 다시 또 약간 또 정부가 좀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환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이미 1,500원대를 넘었고, 이 정도 수준이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정도를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1997년 외환위기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원화와 달러 이렇게 환율 비교를 해보면 1달러당 원화 가치가 1990년만 해도 한 600원 정도였는데 이미 지금 1,450원대까지 막 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이게 1,500원을 넘었는데 그 수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 개입하지 않으면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사실 시장 개입도 계속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또 지금 튀어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국채 수익률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최근에 국채 수익률을 보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여기 이제 빨간색인데요. 10년 만기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튀어 오르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이걸 억지로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만큼 금리 차가 나타나니까 어때요? 당연히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환율이 튀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완전히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보면 똑같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국채 투자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미국 국채가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환율은 튀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 거의 파란색이 이제 한국인데 한국이 다 미국보다는 국채 수익률이 어때요? 다 높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여기 2018년도에 잠깐 그런 적이 있었고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최근에 이렇게 지금 억지로 벌려놨는데 이게 환율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도 구체적으로 환율하고 국채수익률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2014년 1월 2일을 100이라고 놓고 여기 보면 이 녹색이 보면 원 달러 환율이에요.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여기 당시 100이니까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14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한 40% 튀어 오른 거예요. 2014년부터 이게 지금 얼마 돼요?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40%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속에 보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 움직임이고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의 국채 수익률 움직임인데 지금 역전되어 있는 것이 여기 지금 역전되어 가지고 지금 환율이 튀어 오르고 있는 모습이 있고 여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2018년 19년 그때 역전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여기 환율이 여기 보시면 100에서 120으로 이렇게 튀어 올랐거든요. 이렇게 튀어 오르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역전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미국 경제가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한데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된 자금이 빠져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고요. 특히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튀어 오를 때 여기 지금 보면 좀 전에 그 파란색 그 국채 수익률이에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 미국 국채 수익률은
대체로 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요인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또 미국의 그 기준금리, 그 Federal Funds Rate라고 연방 기준금리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비교해 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이 시장금리가 우선 직접적으로 미국의 그 연준의 기준금리에 따라서도 움직이는데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이 시장금리가 이렇게 튀어 오를 때 여기 보면 제일 먼저 튀어 오른 게 1980년대 초에 한번 튀어 올랐고요.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한번 또 이렇게 튀어 올랐어요. 2000년 되기 직전 1990년대 말에 또 튀어 올랐고 또 2005년, 6년, 7년 이때 또 한번 튀어 올랐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또 튀어 올랐는데 이때마다 다 이게 위기가 있었어요. 이때가 80년대 중남미 부채 위기가 있어가지고 중남미 국가들 거의 한두 개 빼고 다 이게 외채 위기라고 보통 하기도 하는데 이 외채 위기를 겪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중남미 국가들이 그야말로 포퓰리스트 그러한 정권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래가지고 선심성으로 막 돈을 막 풀었거든요. 그 돈이 뭐냐면 결국 국채를 발행했는데 국채가 국내에서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 달러로 표시해가지고 다 외국에다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리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이걸 갚으려고 하니까 못 갚게 돼가지고 다 뒤로 자빠진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근데 요쪽은 그럼 어땠느냐?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1990년부터 이렇게 한번 제가 따로 한번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90년대 중반에 여기 보면 199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면 시장금리가 이렇게 튀어 오르잖아요. 여기 파란색이 시장금리고 빨간색이 제가 기준금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보면 95년에 멕시코 외환위기 그리고 이제 97년에 동아시아 외환위기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IMF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이것도 다 이 당시에 미국에서 금리가 튀면서 이게 계속 연쇄작용으로 막 나타난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1990년대 말부터 이렇게 막 또 오르면서 또 시장금리도 막 튀어 오르니까 그때의 미국의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또 그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까지 포함해서 다 또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2000년대 중반에 2005년, 6년 이때 막 또 다시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또 시장금리가 막 높아지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톡 터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여기 현재 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기준금리가 막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지는 듯하지만 시장금리는 안 떨어지고 도리어 올라가고 있고 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위 얘기하는 거의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그 스프레드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게 보통 10년 만기가 더 높아야 되는데 도리어 역전되었다가 해소가 되면 이게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그러면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러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게 과연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다. 이건 개인 투자자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경제를 운영하는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이 그 기획재정부에도 굉장히 심각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과거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 그 행정부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한국은행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사실 이 기준금리를 이제 조정하고 통화정책을 그러니까 조정하는 그 중요한 목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가를 안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막 높아지면서 이 수입 물가가 비싸지고 그래서 요즘에 뭐 그 기름값 그러니까 휘발유값, 경유값이 막 또 튀어 오르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시차를 두고 점점 더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외환시장이 지금 환율이 튀어 오르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경제 성장률은 또 경제 성장률로 주저앉으니까 그러니까 이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지난번 그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뭐 정부에서도 그러고 뭐 KDI에서도 그렇고 일부 경제 평론하시는 분도 금리를 낮춰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은 다른 방식으로 미시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금리를 막 낮춰가지고 도리어 부동산 시장만 불안해가지고 도리어 더 전체적인 그 그림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다시 또 더 힘든 그런 딜레마 상황에 현재 빠져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제가 이 영상을 수요일 올릴 건데요.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수요일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날 목요일 이 한국은행이 금통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준금리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 뭐 높이진 않겠죠 당연히. 현재 상태 3.0에 유지할 거냐, 아니면 3.0에서 이제 0.25%포인트 정도 낮춰서 한 2.75로 할 거냐, 뭐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할 텐데, 결정하시기 전에 제가 금통위 위원들에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준금리를 정말 낮추면 소비를 증대시킬 거라고 보시냐 이거예요. 소비를 증대시키냐.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소비를 증가시킵니까? 여러분들 다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가르치기도 하셨잖아요. 소비를 증가시키시나요? 증가시키나요? 우리나라 전부 가계가 빚을 막 잔뜩 지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기준금리 낮추면 그 가계빚 부담을 좀 줄이니까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또 가계빚을 또 더 늘리면, 그래가지고 다시 또 원리금 갚는데 더 허덕거리면, 그게 무슨 기준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겁니까? 도리어 더 망가뜨리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런 정책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이 틀리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아까 본 것처럼 도리어 이제 더 우리나라 시장금리와 그리고 미국의 시장금리의 그 격차가 더 심해질 텐데, 그러면서 환율은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큰데, 이거 그러면 잡으실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외환시장 개입해가지고 계속 갖고 있는 달러를 팔아서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이제 환율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수입 물가가 또 계속 상승해가지고 물가 상승이 되면, 그거는 과연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금리 인하해가지고 도리어 또 부동산 가격, 집값만 또 뛰어버리면, 그러면 그건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정중히 정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행정부, 기획재정부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쓰면서 미리 뭐 추경을 더 할 계획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올해 예산 중에서 뭐 적어도 한 3분의 2 정도는 전반기 다 쓰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계속해서 그동안 해온 것이 뭐냐면, 경기가 좀 나빠질만 하면, 집값이 좀 떨어질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집값 띄우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규제 풀어줘요. 또 그래서 가계부채 많이 하도록 또 여러 가지 또 권장하는 정책을 막 써요.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뭐 적어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무슨 뭐 부동산 담보대출 해가지고 뭐 집을 살 때 금리를 갖다 무슨 뭐 여러 가지 특례자 이름 붙여가지고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등, 뭐 아니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 이런 이름을 해가지고 뭐 집을 갖다가 뭐 빚내서 사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쓰는데, 그러한 정책을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이요. 이거 쓰시면 정말 안 되고, 도리어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제가 볼 때는 선별적으로 소비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써주셔야 되는 게 맞다. 집값을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있는 사람만 부자 되게 만들고, 또 없는 사람, 전체 우리 가계 중에 한 50% 정도만 집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이 없으세요. 집이 있는 분들도 수도권 집값만 뜨는 거고, 이렇게 하면 또 대부분의 집값은 도리어 더 떨어지고, 그래서 도리어 또 양극화만 또 심화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집값을 만약에 부양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주택을 좀 집값을 띄우는 것은, 그거는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하는 거 보면 전부 수도권, 그것도 서울, 그것도 강남의 집값만 띄우는 정책을 계속 쓰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정중히 여러분들께 여쭈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사실은 소비 부양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몇십만 원씩 돈을 주자, 이런 주장도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일부만 주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 정말 소상공인,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저소득 가게가
정말 제대로 소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집중해서 소비 부양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전통시장이나 조그만 가게에서 여러 가지 그 음식점에 가서 또 소비 활동하고 또 조그만 전통시장에서 또 소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건설 경기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좀 힘들더라도 미래 먹거리 투자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제 정책이 뭐 내가 해봤자 뭐 몇 개월이나 하겠어요. 우선 내가 있을 동안만 이게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면피하려고 하는 정책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정치인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부를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 국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런 때에 정말 우리 미래 먹거리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러한 어떤 정책 운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계속 흥분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적어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를 이렇게 막 낮추는 것이 정말 제가 볼 땐 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율을 불안하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만 불안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재정정책, 기준금리는 그냥 동결하는 게 맞고요. 재정정책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별적으로 소비를 부양하고 또 주택 가격을 부양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집값을 좀 살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미래 먹거리 투자, R&D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투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반 우리 시청자보다는 주로 한국은행 또 그리고 정부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기왕이면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이 한국은행에게 그리고 또 정부에게 이러한 요구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